위성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2032년까지는 달 탐사 능력 확보에 나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내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300만 원 돈봉투 20개가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을 점검하고 귀국한 시찰단이 자료를 확보해 추가 분석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가 문정인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퇴임 당일 연구소 부지를 장기 임대 계약한 것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사업과 닮은 꼴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착륙 직전 갑자기 출입구를 열어 탑승객 200여 명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문을 연 30대 남성 승객은 착륙 직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슈퍼태풍이 괌을 강타하면서 공항이 폐쇄돼 한국 관광객 3천여 명 발이 묶였습니다. 의약품과 아기 분유 등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하려던 민주노총 조합원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를 한 명씩 떼어내 이동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온 국민을 가슴 벅차게 한 누리호 소식을 오늘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에 우리 위성을 실어 목표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우주기술 독립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번 발사의 핵심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지상국의 쌍방향 교신이 성공했고 이 나머지 큐브 위성에 대한 신호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로 우주센터를 출발해 우주로 솟구치는 누리호. 18분 56초의 비행과 위성 사출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3차 발사의 핵심이었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의 쌍방향 교신도 성공했습니다. 이 위성은 2년 동안 지구를 하루 15바퀴 돌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위성의 자세와 태양 전지판의 기능 등은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서 7차례 추가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정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우연은 앞으로 7일 동안 영상 레이더 안테나를 전개하며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들은 아직 일부만 교신에 성공한 상황. 4개의 큐브 위성이 합쳐진 도요새 2기와 민간 큐브 위성 3기 중 1기의 수신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교신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는 저희가 송신한 명령이 이렇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첫 시도만에 자체 제작한 발사체와 실용위성을 자력으로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한 누리호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우주 선진국 G7 진입을 본격화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이번 발사 성공으로 만족할 수는 없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또 다른 발사체는 앞으로 더 많은 차세대 위성을 싣고 2027년까지 3번 더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달은 물론 화성까지 날아갈 수 있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원대한 꿈도 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발사에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궤도에 안착시키며 성능을 입증한 누리호. 본격적인 실전 경험 쌓기에 나섭니다. 2025년에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실어 나르고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초소형 위성 10기를 추가로 배달할 예정입니다. 남은 3번의 발사는 민간이 담당해 본격적인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를 알릴 예정입니다. 경험을 쌓아 세계 우주 수송 시장에도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3차례 발사를 더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양한 위성들 또 부탑재 위성들도 쉽게 되지 않을까. 올해부터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달과 화성에 갈 수 있는 후속 발사체도 개발합니다. 누리호보다 발사 추력을 200톤 높여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달은 물론 화성까지 탐사선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달 탐사 계획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2030년 달 궤도에 처음으로 쏘아 올린 뒤 한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누리호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보다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정말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강국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걸음마 수준인데 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고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홍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이번 발사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차를 만들었다고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예, 성능이 좋아도 자꾸 고장이 나면 안 되는데 이번 3차 발사는 그 안정성을 확인한 겁니다. 이 고장이 안 나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살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술력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G7에 들었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한국이 우주 강국 G7 반열에 올랐다는 건 이런 실용화하는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1톤 넘는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 등 7개 나라뿐입니다. 이 북한이나 이란, 이스라엘은 발사 능력을 갖추긴 했지만 300kg 이하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이 우주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비교해보면 전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2020년 기준 530조 원으로 이미 반도체 시장 규모 5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외교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면 경제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우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 뭐 그런 것들 다 아직 우주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국익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이 뭐 예산이 뭐 풍족해서 이렇게 우주에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민간 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의미가 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우주 개발은 초기에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다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올라오면 민간 분야로 넘어갑니다. 이 돈 먹는 하마에서 돈 버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번 로켓 발사에는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이 일부 대기업도 있지만 아직은 90% 정도가 영세 기업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민간 기업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미국 군사위성을 발사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폭격으로 인터넷망이 붕괴됐지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지원을 받아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스타링크가 장악해온 이 시장에 중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멀긴 했지만 우리 민간 기업들도 이제 우주 발사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대외 협력이나 영업 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셈입니다. 네. 우주항공청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 같은 이런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데요. 이 종합적인 전략을 세울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기관 명칭부터 입지 문제까지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우주 개발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게 맞아요.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 대결 구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그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상실되는 거죠. 우주 산업에도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뿌린 혐의를 받는 강래구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현역 의원 10여 명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부인했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지. 하지만 검찰은 강 씨가 송영길 경선 캠프 비선으로 활동하며 돈봉투 살포를 총괄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강 씨는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자금 마련에 나섰고 사업가 김모 씨에게 받은 5천만 원과
경성 캠프 자금 1,000만 원으로 300만 원 돈봉투 20개를 마련했습니다. 이들 돈봉투는 윤 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 10여 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돈봉투가 배달 사고 없이 모두 전달된 것으로 보고 받은 의원들 행적을 추적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할 50만 원 돈봉투 28개도 이성만 의원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강 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장 내외 공소장에 송 전 대표는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관계자들을 불러 김남국 의원이 코인 상장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빗썸 측은 김 의원에게 상장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비트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다 숨기는 게 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자금 세탁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전자지갑을 개설한 빗썸 측은 김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잠적한 김 의원이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카메라에 잡혔던 바로 그날입니다. 김남국 의원님의 전체적인 그 동선에 거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빗썸 측은 특히 김 의원이 P2E 코인 마블엑스를 상장 2주 전부터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점도 확인했는데 김 의원에게 마블엑스 상장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도 이 조사단에서 이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상장 2주 전에 마블엑스를 10억 원어치 샀다가 상장 직전 모두 처분해 3억여 원의 수익을 냈는데 3만 원대이던 코인 가격은 최대 6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김 의원이 팔고 난 뒤 급락했습니다. 여당은 답변에 소극적이었던 업비트에 대해선 한 번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소극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태도를 보여서 업비트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은 우리 정부 시찰단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번 시찰은 검증의 끝이 아니며 이 자료를 확보해 추가 분석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평가 발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검증 결과 발표 시기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유국희 시찰단장은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염수 방류의 비상 중단이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장비들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걸 확인한 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될 부분들도 또 남아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검토해온 내용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시찰단은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가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 수소의 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희석 설비를 통해서 그럼 충분한 비율로 희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주안점이 됩니다. 특히 알프스를 수십 년간 운전해야 하는 만큼 일본이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할지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확보한 내용과 추가로 요청한 자료 등을 분석해 종합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찰이 끝이 아니고요. 이 시찰에서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또 자료를 받은 게 있고요. 직접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시찰단은 이번 활동으로 오염수 안전성 평가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찰단은 가급적 빠르게 활동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다면서도 결과 발표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그러나 정부 시찰단의 귀국은 검증의 시작이 아니라 정쟁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핵심은 방사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있느냐겠죠.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살펴야 하는 건데 민주당은 이미 거리로 나왔습니다. 야당 대표는 제주와 부산의 횟집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고
일각에선 광우병 사태 때와 맞물려 공포 선동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운영하는 한 운동권 출신 인사가 애꿎은 수산업자만 망하게 생겼다고 한 말에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가 적힌 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서명을 권유했습니다.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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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는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를 선다며 다음 주에는 부산 장애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이 제주도, 부산, 이 해안 일대의 횟집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매국을 하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와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더니 국익을 팔아먹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겠다는 뜻이었습니까? 매국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당내에서는 돈봉투와 김남국 코인 사태로 위기에 몰린 지도부가 장외 집회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내부가 썩었는데 일본 타령만 하고 있다면서 과학의 문제를 정치구호로 변질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궁지에 몰린 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공분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무책임하게 괴담을 이용해 선동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인 함은경 네모선장 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주장은 괴담 수준이라며 정치 사기꾼들 말대로면 다음 달부터 한일 양국의 횟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문정인 전 세종재단 이사장이 퇴임 당일 한 아울렛 업체와 최대 90년짜리 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은수미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 조정해 준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외교부가 이 계약을 비롯해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혜 계약 논란이 제기된 세종연구소의 초장기 임대계약 전반에 대한 외교부의 자체 감사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외교부 규칙에 따른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세종연구소와 민간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통상적 관례를 넘어선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4년여 전인 2019년 3월 자연녹지인 연구소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달라고 성남시에 요청했고 성남시는 이를 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외교부는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의뢰까지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과정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성남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정인 전 이사장과 이종석 전 장관은 어떤 의도로 이를 추진했는지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세종연구소는 한정된 부지로 최대 수익을 위해 4단계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는 입장인데 지난 2005년부터는 골프 연습장과 러시아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160억 원 넘게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대구공항 210m 상공에서 믿기 힘든 사고가 났습니다. 착륙 직전 아시아나 여객기에 비상문이 열린 겁니다. 이 비행기는 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 비상문은 비상구 좌석에 앉은 30대 남성이 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승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안으로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승객들은 손잡이를 움켜쥔 채 온몸으로 바람을 견딥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구가 갑자기 열렸습니다. 210m 상공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에 승객들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구가 그냥 열린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놀란 상황이라서.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승객 196명 가운데 1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는 대부분 비상구 근처에 앉았던 전국 소년체전 제주도 육상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체전 참가한 학생들이고 저는 큰 부상은 없다고 하고에 두통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오늘 사고는 30대 남성 승객이 착륙 과정에서 비상구 문고리를 잡아당기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비상구를 연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문 왜 오셨어요? 대답 한마디만 해주세요. 경찰은 3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번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날고 있는 비행기의 비상문이 열리는지와 어떻게 열었는지 등 여러 부분을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지 김예나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내를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공포의 문 개방은 착륙 직전 비상구 좌석에 앉은 30대 남성이 비상문을 직접 열어젖히면서 시작됐습니다. 비상구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열어 발생한 사건이며 해당 승객은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 남성이 문을 열고 기내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승무원이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앉아있던 승객분들이 한 10분 정도 나가가지고 그분을 끌어당겼어요. 항공기 비상문은 높은 고도에선 기압차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지만 활주로와 가까운 곳에선 기압차가 거의 없어 비상장치만 제대로 작동하면 문이 열립니다. 긴급 상황 시 지체 없이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비상문에 별도의 잠금 장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성이 덮개를 열고 레버를 돌린 뒤 문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승무원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만 당시 승무원들은 복도 건너편에 있었던 데다 착륙을 위해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있어 손쓸겨를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원인과 예방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이죠. 항공기에 또 이상이 있었는지도 볼 것이고. 승무원만 문을 열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자칫 승객 대피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실질적 대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슈퍼 태풍이 강타한 괌에 지금 한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이 갇혀 있습니다. 공항이 침수돼서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복구될 때까지 현지에서 버텨야 하는데 어린아이나 조부모를 동반한 가족이 많다 보니까 아기 분유와 의약품을 구한다는 호소가 이어집니다. 어디서 숙식을 해결할지 이 걱정은 그 다음인 상황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괌 호텔입니다. 로비 바닥에 출입문이 떨어져 널브러져 있고 객실에는 물이 들이쳤습니다. 단전과 단수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한국인 투숙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에 머무르며 공항이 복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 들어오는 거 다 빼내고 수건으로 막 짜내고 퍼내고 해가지고 다 됐고 복도는 지금 좀 찰랑찰랑하고요. 건물 추가 파손이 우려돼 침수된 복도에서 잠을 청하고 숙소 연장이 안 돼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아이에게 먹일 생수와 음식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업 중인 상점 정보를 공유하거나 혈압약과 임산부 의약품, 분유를 품앗이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못 구하고 힘든 집도 많더라고요. 의학적이 있고 당뇨병 환자도 있고 한데 약도 다 떨어지고. 외교부는 괌 공항 당국이 오는 30일 활주로 운영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 교민단체와 임시대피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괌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물과 전기가 끊기는 등 핵심 시설이 마비됐습니다. 괌 주민 대부분이 태풍 경험이 많은 데다가 관련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태풍 강도가 세도 너무 셌습니다. 복구에만 수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뿌리채 뽑힌 커다란 나무가 주차된 차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잔해들이 모래사장에 나뒹굴고 도로에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최대 시속 225km 슈퍼태풍 마와르가 핥히고 간 자리.
대표적인 태평양 휴양지 괌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Waking up to a rather disturbing scene out there across Guam. We're looking out our door and what used to be a jungle looks like toothpicks. 다행히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기반 시설은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괌 전역의 5만 2천 가구 중 천여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주거지와 호텔들까지 전기가 끊겼습니다. 집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졌고 단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풍과 비가 잦아들자 당장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마트나 주유소엔 긴 줄이 생겼습니다. But for the most part, our utilities will probably all be coming back within 1 to 2 weeks. 태풍 마와르는 괌 북쪽 해안을 빠져나와 필리핀 동쪽 해상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오는 30일엔 일본 오키나와에 접근하고 다음 주엔 일본 혼슈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도주 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 여성이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재원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차로 접근하다 뭔가에 놀라 뒷걸음질치고 갑자기 남성이 뛰어나와 흉기를 휘두릅니다. 여성이 저항해보지만 남성은 강제로 차에 태우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아침 7시 20분 30대 남성 A씨가 동거녀의 차량 주차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이들이 떠난 뒤 3시간 만에 상가 직원이 핏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찰 돌다 보니까 바닥에 핏자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한두 시간 돼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고 범행 8시간 만인 낮 3시 30분쯤 경기도 파주에서 붙잡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새벽 5시 반쯤 데이트 폭력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를 나온 지 1시간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동거녀가 데이트 폭력 신고를 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밤샘 농성을 예고했었는데요. 경찰이 집회에 참가자를 한 명씩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동시키면서 강제 해산됐습니다. 앞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건데요. 민노총은 어제 행사를 문화재로 명했지만 행태는 시위였고 또 사전에 허락받은 시간도 벗어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서초동 대법원 앞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 현장. 경찰 여러 명이 집회 참석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한 명씩 떼어내 이동시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불법 파견 관련 소송을 조속히 판결해달라며 밤샘 집회를 하려던 조합원들입니다. 참석자 80여 명이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집회를 계속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한 겁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해산치 않을 경우에는 하지만 노조원 40여 명은 다시 인근 공원에서 노숙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동지들 정리하겠습니다. 금속노조는 이곳 대법원 앞에서 어제 저녁 야간 문화제를 시작해 밤새 노숙 농성을 했는데요. 오늘 낮까지 경찰과의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평화 집회를 폭력 진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말 한마디에 강제 해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6년 만에 집회 해산 훈련을 재개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기아차 노조 간부들이 회식 자리에 하청업체 영양사들을 참석시켜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죠. 회사 차원에서 내부 조사도 이뤄졌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노조 측이 돌연 식사의 질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업체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노조 간부들이 하청 급식업체 영양사들을 회식에 불러 갑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15일. 회사 측은 바로 경위조사에 나섰고 노조 간부들이 영양사들의 회식 참석을 요구한 것은 물론 한 간부는 참석할 20대 영양사들을 따로 지명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식 갑질 논란이 커지자 노조 측은 사흘 뒤 노조지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피해 호소인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지면을 통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급식업체의 식사 질에 대한 안 좋은 의견이 많다며 식당 이원화를 통해 해당 업체 독과점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후에도 갑질 논란은 계속됐지만 영양사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6개월 동안 계속 제기해온 해당 업체 문제점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입장. 우리가 지급하는 돈에 있어서의 그만큼의 식사질이 나아지지 않나? 하지만 회식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바로 해당 업체 문제를 제기한 시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영양사를 상대로 한 기아차 노조 간부의 갑질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 측 조사 결과 노조 간부는 퇴근 이후에도 또 휴무 중에도 보고를 요구하는가 하면은 온라인 게임에까지 영양사를 반복해서 초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정 영양사를 지목해 회식 자리 참석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아차 노조 간부 A씨. 영양사 급식 보고를 직접 받겠다며 1월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엔 A씨와 총무팀 직원 2명, 급식업체 간부와 소속 영양사 10명까지 총 16명이 있었습니다. A씨는 영양사들에게 배식이 끝나는 저녁 8시 반, 식판과 식수 상황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측 조사에선 영양사 근무 시간이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도 퇴근 이후는 물론 휴가 기간에도 예외 없이 보고하게 했다는 영양사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3월부터는 A씨가 본인이 즐기는 농작물 키우기 온라인 게임에까지 영양사들을 초대했습니다. 게임 속 농작물에 물과 비료를 주어 키워내면 실제 농산물이 배송되는 게임인데 신규 가입자를 초대해 끌어오면 농작물을 빨리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영양사가 많았고 그러면 A씨가 수시로 연락해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아차 측은 A씨 등 노조 간부를 조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승객들이 몰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개화에서 김포공항까지 2km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가 오늘 조기 개통됐습니다. 출근 시간이 좀 줄어들었을까요? 노도일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김포 시내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립니다. 오늘 개통된 구간으로 개화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km입니다. 출근 시간이 빨라진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 사실 이틀 전에는 골드라인을 탔거든요. 취재진이 버스를 타고 어제와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상황을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5분 걸렸는데 어제보다 고작 1분 줄었습니다. 지하철로는 8분 걸리는 구간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도로 중앙이 아닌 도로 오른쪽 끝에 들어서 우회전 차량과 겹치거나 신호등에 여러 번 걸리면서 기대만큼 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겁니다. 전용 차로도 참 교차되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정체가 또 많이 되죠. 일부 시민은 전용 차로 개통 소식을 모르는 등 오늘 출근길에도 김포 골드라인은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오늘부터인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지하철은 빠를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 8일 버스 40대가 추가 배치되면서 전동차 내부의 혼잡 상황은 다소 나아졌습니다. 김포시는 연휴를 앞두고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버스 전용 차로의 분산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만 전자와 1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인 건데요.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이 반도체의 훈풍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정준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그래픽 처리 장치 기업 엔비디아.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에 2분기 매출이 50% 치솟을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4% 넘게 폭등했습니다. I can imagine there's plenty of demand behind it as customers. It's going to create something of a virtuous circle.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둔 반도체 기업들도 훈풍을 맞았습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그간 쌓인 재고가 소진될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14개월 만에 7만 전자로 올라서면서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 주가는 10개월 만에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우리 경제를 짓누른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 하반기엔 경기가 나아지는 상저하고 흐름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와 중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면 지금 상태 1.4%는 상방 위험도 있고 하방 위험도 있는.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 차관 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과 수출, 투자 지원을 통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가 한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국산 돼지와 고등어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데다가 하반기에는 물량 부족이 우려돼서 정부가 조치를 취한 건데요. 물가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송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 마트. 물가 부담에 고등어를 한참 살피다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지난달 고등어 물가 지수는 13% 넘게 급등했고 돼지고기도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꿈틀거립니다. 비싸죠. 비싸죠. 그래서 보통 고기 생선 옛날에는 뭐 고등어 이런 거 굉장히 쌌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에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할당 관세는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춰주는 것으로 수입 돼지고기는 가격이 20%가량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생강과 설탕 등에도 관세를 낮춰 물가 안정을 꾀할 방침입니다. 가격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폭탄이 우려되는 데다 여름철 물폭탄까지 예고돼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일부 소비자들은 씀씀이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횟수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집에 냉장고에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최소한으로 사고 있어요. 정부는 고삐를 더 잰다지만 하반기 물가 잡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만나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 대표가 결국 정책을 논의하는 TV토론에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표가 된 뒤 별도로 만나는 건 처음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의 TV토론은 서로 싸우는 모습이 일반적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합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김기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늘 당 공개회의에서 이 요청을 거부하며 역으로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공개적인 정책 대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김 대표는 비공개로 만나는 편한 자리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의 정책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TV 토론 형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서 신경전으로 변질되던 양당 대표의 회동은 공개 TV 토론 형식으로 성사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왔지만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화를 거부한다며 비판해온 이 대표 입장에선 김 대표의 대화 제안을 마냥 거부하는 게 어려웠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야 대표의 회동으로 유례 없이 이어지고 있는 대치 정국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양당은 정책위 의장과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 형식과 의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법의 하나로 이번 주 연속 보도해드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에 대해 당정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입법 사항인 비자와 최저임금제 관련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어제 법무부 차관을 불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개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나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가사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지역 외국인은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박 정책위 의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가사 도우미를 위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을 적용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200만 원가량 돼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에서 오는 가사 도우미 분들을 가사 사용인 직군으로 간주하면 지금 현재 법안으로도 최저임금에 적용해서 제외할 수 있고요. 다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거대 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된 뒤 새로운 진료 형태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정해야 할 때입니다. 각 단체별로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인데 특히 진료 대상과 수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시범 사업을 6일 앞두고 복지부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내려가는 시점은 다음 달 1일.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도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당정은 시범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당초 의료계와 합의한 원칙대로 의원급 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위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선 30%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계는 50%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보가 다 이제 차단된 상황에서 화상 또는 전화로만 환자분을 파악해야 되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건보 재정을 좀먹는다며 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수가를 30% 더 이제 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또 신중한 검토가 좀. 복지부는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해 보고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초진 대상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포함할지를 두고도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2명을 포함해서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용의자는 이 지역 시의회 의장 아들이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방탄복을 입은 경찰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일본 중부 나가노현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여성이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도 이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현장에 쓰러져 있던 다른 70대 여성까지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当県警の警察官2名が殉職することとなり、警察本部長としては痛恨の極みです。今回の事件は県民の皆様をはじめ社会に大変な不安を与える凶悪極まりない事件であり、
용의자는 31살 농부 아오키 마사노리로 나가노시 의회 의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오키는 범행 직후 아버지 집에 숨어 경찰과 대치하다 오늘 아침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집 밖으로 탈출했고 주민 60여 명도 인근 중학교로 대피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としております。みんな家族がまず無事だったからいいなと思います。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아오키가 목격자에게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고 말했다며 묻지마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엽총 소지 허가도 받은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경찰을 향한 총격 사건은 1990년 이후 30여 년 만입니다. 지난해 아베 전 총리 총격 피습 이후 일본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 멸종 위기 1급 반달 가슴곰이 보건사업 덕분에 개체수가 90마리 가까이로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곰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등산로에서 곰을 마주칠 확률도 높아진 건데요. 신경희 기자가 유의사항을 짚어봤습니다. 초여름 녹음이 우거진 지리산 국립공원. 바위굴 안에 어미 반달 가슴곰이 새끼 2마리를 품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눈, 코, 입이 더욱 또렷합니다. 멸종위기 1급 반달 가슴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반달 가슴곰은 여름철 교미 후 초겨울 굴을 만들어 동면에 돌입하는데 개구리처럼 심박수가 정지된 상태에서 겨울잠을 자는 것이 아니어서 가수면 상태로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어미가 이제 새끼를 이제 젖을 물리면서 키우다가 4, 5월 달 되는 시점에 이제 새끼 곰하고 밖으로 나오죠. 올해 태어난 새끼를 포함해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 가슴곰은 86마리. 10년간 위치 정보 3만 건을 분석한 결과 등산객이 다니는 탐방로 1km 이내에서 관찰된 빈도는 약 61%입니다. 10m 이내로 근접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정해진 등산로를 이탈하면 마주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해진 시간대에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과 공존을 위한 작은 첫걸음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곰을 마주치게 되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벗어나야 한다며 무인 방송을 늘려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사찰 음식을 찾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절이 주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채식 위주의 건강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끄는 건데요. 해외 유명 셰프들도 사찰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북한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한 사찰 금선사. 저녁 공양 시간에 맞춰 주방이 분주해집니다. 이게 최고의 인기맨이에요. 등산객과 템플스테이 방문자의 입소문을 타면서 이른바 사찰 맛집으로 떠올랐습니다. 절 텃밭에서 직접 가꾼 재료를 포함해 만든 유기농 채식 식단, 그리고 묵원 속 시식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친 젊은 도시인들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뷰도 되게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에서 할머니 집에서 맛있게 먹는 나물 음식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의 마스터 셰프가 서울 진간사와 전남 백양사를 찾아 사찰 음식을 배워갔습니다. Pour ma part, je souhaite en permanence que ma cuisine soit également proche des petits producteurs et proche de la nature.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감자 피자, 버섯 파스타와 같은 퓨전식이 등장하는가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건 투어 상품도 계획 중입니다. 건강식이 대세인 요즘, 사찰 음식이 새로운 K푸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내일부터는 3일간의 짧은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쉽게도 연휴 기간 내내 비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북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는 새벽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텐데요. 양도 꽤 많고 내리는 강도도 셀 것으로 보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예보상으로 중부지방은 월요일 낮까지, 남부와 제주는 화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남부 내륙에서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춘천 15도 등 오늘보다 높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중부로는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5월 26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